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일 어린이 신문 함께 읽기로 약속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틀째 시간 맞춰서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제 얼굴로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잖아요. 블라인드를 아무리 닫아도 블라인드 사이사이로 햇살이 막 내리쬐고 있어요. 저희 집이 해가 좀 늦게 드는 향이라서 오후 늦게까지도 이렇게 이쪽 창에서 해가 드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엄청 추웠는데 이번 겨울 한파도 참 세게 왔지만 이렇게 가끔씩 내리쬐는 햇살에 좀 힐링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신문 읽기 시작할게요. 네, 오늘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월 30일 월요일 신문입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바로 과학 기사 그리고 축구 기사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 조금씩 겹치는 게 이제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신문을 읽다 보면. 자, 오늘의 메인 기사는 보물섬 소행성에 다가간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주에 있는 소행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대한 기사 지난 금요일 기사에서도 있었죠. 네, 이번에도 나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가 시작된 거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를 무사히 달의 궤도에 보내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 탐사가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이나 아니면 이제 커다란 그런 천체들 위주로 관찰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소행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행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전에 영화 같은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뭐 아마겟돈이라든지 디빈팩트 맞죠? 네. 그런 영화들이 이제 지구와 소행성 충돌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소행성에 대한 거는 과학 역사상으로도 좀 뒤늦게 소행성이 발견이 됐었고 아직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소행성들 중에서도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소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16푸시케라는 소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도 굉장히 독특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별들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많이 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번 기사에서는 두 개의 소행성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16푸시케 그리고 베누라는 소행성이에요. 네, 먼저 이 베누라는 소행성은 지름이 500m 정도인 작은 소행성입니다. 얘는 약 300년 내로 지구에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졌던 소행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1750분의 1 정도로 아주 희박하다고 하네요. 이미 우리 지구에서는 나사에서 이 베누를 탐사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에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이 베누에 접근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했고요. 여기서 시료란 시험, 검사, 분석에 쓰는 물질을 말해요. 그 시료를 가지고 지금 지구로 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오시리스 렉스가 드디어 2년이 넘는 여정 끝에 이 시료 60kg이 든 캡슐을 지구로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네, 그 안에 든 그 시료들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정말 이제 많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봐야지 또 알 텐데 정말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베누에 이어서 조금 전에 말했죠. 이제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소행성 16푸시케.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탐사선을 또 보낸다고 합니다. 왜 보물섬이라고 하냐면요. 그만큼 귀한 자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푸시케, 16푸시케는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자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베누라는
소행성은 지름이 50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행성이에요. 그런데 16푸시케는 지름이 226km에 달하는 아까 베누보다는 훨씬 큰 소행성입니다. 근데 그 소행성 자체가 금속 자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우리 지구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자원인데 사실 지금 당장 그 자원을 지구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요. 그런 기술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아까 베누에서 한 것처럼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명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같은 소행성이라고 하는데 왜 베누는 500m, 지름이 500m, 그리고 16푸시케는 지름이 226km에 달하는 그런 큰 소행성일까? 그리고 소행성이라고 하면 작을 소자가 붙은 것 같은데 과연 정확한 뜻이 뭔지, 뭐를 진짜 소행성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에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작은 행성들을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도는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그 작은 행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소행성대라고 하고요. 정말 무수히 많다고 해요. 대부분은 반지름이 50km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6푸시케는 소행성 치고는 좀 큰 편이 맞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제 이 16푸시케의 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나사는 이 16푸시케가 지구나 화성처럼 이런 거대한 행성의 중심 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신기해요. 지구의 중심 핵에도 철과 니켈이 풍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행성의 멘틀과 지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깎여 나가고 그 핵만 남은 것이 16푸시케다. 원래는 더 큰 행성이었는데 이렇게 바깥쪽이 다 깎여 나가고 그 중심부만 남은 것이다. 라는 주장이 요즘에 힘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정말 이번에도 가서 탐사에 성공해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그 미스테리,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음, 진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탐사선이 혼자 이렇게 가서 무인 탐사선이잖아요. 혼자 이렇게 소행성에 도착해서 거기에 사뿐히 내려앉아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그 장면을 지구로 쏘아서 보내주고 지구에서는 과학자들이 박수를 치고 네, 그런 장면이 막 상상이 되네요. 네, 소행성에 관한 이런 탐사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예요. 네, 오늘 바로 1월 30일이죠. 참, 이제 몇 주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대를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되었는데요. 통학버스에서는 써야 돼요. 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병원이나 대중교통 이런 일부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는 정말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부터 썼느냐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으시죠? 네, 바로 2020년 10월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약 2년 3개월 만에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거예요. 네, 2020년 10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의무화 되기 전부터도 마스크를 썼었고, 2020년에 1학년 입학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 4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이제 흘렀는지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참 어린이들도 1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4학년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정말 학교에서 가림막 안에서 밥 먹을 때만 잠깐 벗고 내내 쓰고 있었잖아요. 체육 시간에도 운동장에서 뛸 때도 숨이 차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친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선생님의 입모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는 어린이들도 3년 만에 노마스크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할 것을 권고를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과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또 입학이나 졸업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를 때, 그럴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된다고 하고요. 또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응원을 할 때도 큰 소리로 이제 그런 비말이 많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현장 체험 학습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그런 식으로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많은 학생이 모여 있을 때도 써야 합니다. 또 이 사진에서처럼 통학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본인이 걱정이 되거나 쓰고 싶은 친구들은 학생 판단에 따라서 마스크를 계속 써도 된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친구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모래사장 위에서도 쌩쌩 달릴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이 나왔어요.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초등 친구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가 모래사장을 달리고 있어요. 발이 좀 작은 편인데도 모래사장을 빠지지 않고 잘 달리고 있네요. 보통 모래사장에서는 사람들도 걸어갈 때 이제 발이 푹푹 빠지곤 하는데 여기 풀밭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기계공학과 황보재민 교수 연구진이 사족보행, 즉 네 다리로 걷는 일, 사족보행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와, 이 기술을 적용한 이 로봇 이름이 라이보예요. 얘는 앉고 서는 것은 물론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렸다고 해요. 와, 그동안은 우리가 영화를 또 너무 많이 봐서 이런 로봇이 당연히 개발이 된 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개발된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그냥 단단한 땅에서는 잘 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푹푹 빠지는 모래와 같은 입상 물질로 이루어진 집안에서는 로봇이 잘 걷지를 못했었다고 해요. 입상 물질이란 나달이나 알갱이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리고 집안이란 땅의 표면을 말합니다. 네, 그런 땅에서 로봇이 받는 힘을 다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로봇에 적용을 해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너무 신기한 건 인공신경망 구조를 도입을 해서 사전 정보가 따로 그때그때 없어도 다양한 집안에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적응을 하면서 움직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 지금 모래사장이야, 지금 매트리스야, 풀밭이야 이렇게 로봇한테 그때그때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 위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여기서 조금 더 무서웠던 거는 이 로봇의 발이 완전히 모래에 잠기는 모래사장에서도 최대 초속 3.03m로 움직였다고 하네요. 1초에 3m.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여러 땅 집안 위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네, 다음은 원픽 경제입니다. 뉴스로 한자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밥을 2공기도 안 먹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밥 2공기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56.7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하루에 155.5g의 쌀을 소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밥 한 공기를 보통은 100g 정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라고 할 때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쌀만 소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밥 한 공기를 그냥 일괄적으로 100g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는 그런 기준이 되는 수치를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놀라운 건 1인당 쌀 소비량이 지금까지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인 1992년에는 쌀 소비량이 112.9kg이었다고 해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지금의 두 배 정도 됐었던 겁니다. 네,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쵸? 이렇게 된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쌀 대신 빵이나 육류, 뭐 간식 등 이런 것으로 이제 때우는 분위기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식생활 방식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성분이 탄수화물인 흰쌀밥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먹는 것보다 이런 쌀을 가공을 해서 음료나 식품의 형태로 만들어서 섭취하는 비율은 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쌀을 너무 안 먹는다, 우리가 밥을 정말 너무 안 먹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자는 바로 환산이라는 한자입니다. 네, 환산, 바로 바꿀환, 셈산이라는 한자예요. 뜻은 어떤 단위를 다른 단위로 고쳐서 헤아림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56.7kg,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하루에 155.5g의 쌀을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환산, 네, 다른 단위로 고쳐서 말을 한 거죠. 네, 한자 한번 보시고 따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월드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축구 이야기가 또 있다고 했죠. 네, 손흥민 선수의 기사입니다. 손흥민 선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108일 만에 멀티골을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28일 잉글랜드 프랜스턴 딥데일 경기장에서의 사진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득점한 뒤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는 것, 그것을 바로 멀티골이라고 합니다. 네, 한 선수가 두 골 이상 넣는 것을 멀티골이라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좀 골을 잘 넣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한 골도 아니고 한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렇게 멀티골을 기록한 게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108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서 꼭꼭 오늘의 영단어, 네, 셀레브레이 축하하다, 스코어링 득점, 세컨 두 번째의 매치 경기, 스테디움 경기장, 이렇게 5개 단어 있습니다. 네, 다음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는 연속으로 있는 NIE 융합형 논술 코너인데요. 네, 이런 방식으로 된 논술이라든지 NIE 이런 코너는 제가 특성상 다 읽어드리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NIE 융합형 논술 주제는요, 지방도시 인구 소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료 2개가 있는데 이 2가지를 읽고 논술을 작성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는 특별, 광역시 뺀 77개 도시 중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라는 기사고요. 또 두 번째 자료는 지자체에 활력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면 지역 특산물이 와르르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렇게 자료 2가지를 읽고 논술 1단계부터 2단계 그리고 3단계까지 이렇게 함께 읽어보면서 쓰는 건데요. 1단계는 생각 열기, 기사 읽고 내용 파악하기, 2단계는 개요 쓰기, 3단계는 융합 논술 쓰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차근히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시 답안은 어린이 동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글 한번 써보시고 논술에 정말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 글이 될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6, 7페이지도 비슷한 그런 페이지예요. 이번에는 오피니언 NI 코너인데요. 저번 금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설 코너입니다.
이 사설은 동아일보 어른신문의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눈높이 사설인데요. 자, 이번에 주제는 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냐? 라는 주제입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사이에서 이 관리비, 도시가스, 난방비 관련해서 참 이슈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다는 그런 주변의 소식에 이어서 이제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물가가 급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난방비만 오르고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제는 또 교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지금 사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뒷면에 나오는 네, Q&A 배경 지식, 또 표로 정리하는 사설, 그리고 사설 읽고 생각하기까지 이렇게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나온 배경 지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최근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친구들 이거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전쟁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에요. 네,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등이 러시아 밖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점차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귀해지니까 가격도 오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을 몇 년간 억제를 해왔지만 결국 이렇게 수입 단가가 비싸지니까 난방비를 올리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이번 겨울 한파가 정말 대단했죠.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탓도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신문 한번 함께 훑어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과학, 우주에 관한 기사들을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지구에만 갇혀 있지 말고 빨리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저의 영상을 보고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읽어주실 부모님들도 친구들하고 그런 우주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야도 넓어지고 많은 생각을 큰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신문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